단언컨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줄리아이고 평생을 의학 저널리스트로 살면서 전 세계 유수의 연구실과 과학자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신물질을 발견했다느니 획기적인 항암제를 만들었다느니 하는 뉴스는 늘 제 기사 소재였죠. 물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전 세계 의학계를 이끈다고 믿어왔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기술력을 쫓아오는 후발주자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어쩌면 미국 문화만 베끼고 모든 걸 뒤늦게서야 겨우겨우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 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속이 뒤집어질 만큼 충격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내린 순간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제가 익히 알던 공항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안내 로봇이 곳곳을 돌아다니고 5세대 이동통신 설비가 빛의 속도로 제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주더군요. 미국에서 저명하다고 알려진 공항들도 깔끔하고 훌륭하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풍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생각했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래봐야 공항이야. 미국이 훨씬 크고 위대한 역사를 갖춘 나라니까. 한국은 뭘 해도 결국 미국을 따라하는 수준이겠지.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우버 앱으로 호출해 이동했겠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차량 내 결제나 여러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애써 변명했습니다. 이거야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별칭을 마케팅용으로 내세우다 보니 만든 장치 정도겠지.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니 미국이 훨씬 앞섰다고 봐야지.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항암 신물질과 신약을 개발했다는 기업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에 1950년대에 아면구소에서 태평양 주목나무 껍질에서 파클릿 탁세를 발견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시절부터 미국은 항암 분야를 선도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키토솔이라는 물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뒤흔들 뻔했다니,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또 다른 신물질로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아무리 들어도 믿기지 않는 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사조차 풀지 못한 난제를 한국인이 풀었다는 말은 저에겐 솔직히 허황된 자랑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은 은근히 낯설면서도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대로변과 골목골목마다 제법 체계적으로 건물들이 자리했고 곳곳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전광판이 있어 버스 예상 도착 시간과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죠. 미국도 이런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모습은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최고지. 공공 인프라가 조금 깔끔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더구나 이들은 원래 작은 국토에서 효율만 중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저는 결코 한국에 감탄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깔끔한 연구단지가 모여있는 평택의 한 바이오 센터였습니다. 회색빛 외벽이 단정하게 지어져 있었고 곳곳에 식물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특래 대표님을 뵈러 왔는데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그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곧 연구원 한 명이 마중을 나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연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왠지 진지하면서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미국 연구소도 긴장감 넘치고 전문적이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차가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따뜻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연구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1960년대 미국 암연구소에서 시작된 탁솔 이야기부터 태평양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파클릿 탁셀의 부작용과 한계를 나열하더군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제가 익히 알던 내용이라 크게 놀랍진 않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와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정교했고 그 모든 것을 한국 연구진들이 철저히 분석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이들은 어디까지 분석해온 걸까?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정특래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는 저를 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특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과 항암제, 그리고 눈 건강 관련 신물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바이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혁신적인 성과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연구진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 대표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키토솔이라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 펼쳐졌습니다. 파클릿 탁셀, 즉 탁솔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항암 효과를 8배나 높였다는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탁솔은 물에 녹지 않아서 독성 용매를 사용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따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한 이 키토솔은 그런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탈모, 구토, 무기력, 감각 저하 같은 부작용을 크게 완화했다니 설마.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제약사가 풀지 못한 숙제를 한국 작은 제약회사가 풀었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어지는 자료와 임상 결과, 그리고 해외 유수 기업의 관심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확인하고 나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그럴 리가. 분명 무슨 비밀스러운 퇴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정 대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원래 이 키토솔 기술은 1,300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이 성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소송에 발이 묶여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그 사이에 저희 연구원들도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플랫폼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1,300억 원. 그런 거액이라니. 미국 달러로 환산해봐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국에 이렇게나 거대한 규모의 바이오 기술 수출권이 있었다니 제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했죠. 이럴 수는 없어. 미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임상 결과가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어. 그저 심드렁한 표정으로 넘어가려는 제 태도에 한 연구원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줄리아 기자님, 혹시 한국에는 강한 국민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단숨에 지금의 고도 성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에서 유를 만드는 데에 남다른 열정과 근성을 지녔죠. 저희 연구소도 그런 정신으로 30년 이상 연구에 몰두해 온 겁니다. 그래도 미국만큼의 기초 체력은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래봐야
미국의 역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늘 여겼거든요. 그러다 그날 오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 올리고머, 이른바 아이존 이야기였습니다. 저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제품명이었는데 전 세계 40여 개국이 수출 계약 문의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건조한 눈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엄청난데 무려 인체 적용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눈 건강 관련 소재라니 미국에서도 이런 거 한창 연구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성과는 없지 않나요? 네, 저희도 정말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빛과 열에 쉽게 파괴되는 까다로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올리고머 형태로 안정화하는 것에 성공했죠.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108명을 대상으로 임상까지 마쳤습니다. 연구진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반응하자 그들은 통계 자료와 논문 원문을 보여주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슈르머 검사에서 8주 차와 12주 차의 P값이 0.001 이하였고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엄청난 유의미 결과를 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온화한 태도로 말했죠. 미국에서도 이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저희가 미국 FDA에 NDI 서류를 제출했고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FDA 등록까지. 게다가 NDI라면 기존에 없던 신물질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FDA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조금만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도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의 작은 기업이 새로운 물질로 승인까지 받아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모멸감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건 미국 제약회사일 텐데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해봐야 나중에는 미국 투자나 미국 회사가 인수해서 시장에 내놓겠지. 저는 쌀쌀한 미소를 지으며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의 수출 문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랑 굳이 합작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한국 쪽에서 주도권을 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간판과 불빛이 반짝였고 도시 전체가 밤늦게까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켜두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인프라가 발달했나? 항암 연구는 어떻게 발전했나? 국민성은 또 어떻길래 이렇게 독하게 연구에 매달렸나? 한국이란 나라는 대체 무엇이길래? 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을 모방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깎아내렸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독창적인 문화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한 IT 기술, 군사력이 뒷받침된 굳건한 안보, 자국 컨텐츠를 세계 무대로 내보내는 시스템, 집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등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였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부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최고지. 이제 막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 미국에 견주나. 그들은 원래부터 미국만 쫓아다니는 나라였을 테고 지금의 성과도 어쩌면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다시 연구소를 방문해 정특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의 외모는 푸근했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 깊은 인격적 신뢰감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룬 연구 성과를 의심하고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지만 미국 제약사들이 풀지 못한 항암제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임상이나 독성 실험, 전 임상 절차는 충분히 거쳤는지요? 재현성은 있는지요?
혹시 무언가 미디어 플레이가 섞인 건 아닙니까? 대표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부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특허 등록과 실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보했고 해외 기관과도 협업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각 단계마다 식약처, FDA와 소통하며 검증했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미국 FDA로부터 NDI 승인까지 받은 것은 결정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한국 같은 작은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텐데요. 미국의 연구소나 투자사와 협약하셨나요? 제가 직접 기술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동남아권, 중동 등 다방면으로요.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연구개발을 지원했지만 그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 기술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꼬투리를 잡아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이미 FDA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이건 사기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없었고 임상 데이터도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 구석구석을 둘러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설 규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대한 반응조와 첨단 분석 장비, 자동화된 나노파티클 생산 라인까지 곳곳에 감탄할 만한 설비가 즐비했습니다. 아마 미국 본토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바이오 연구시설은 쉽게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니 미국에서 함께 취재를 오기로 했던 동료 기자가 제게 수군대었습니다. 줄리아,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스토리를 건진 것 같아. 이 정도 규모와 기술력이라니 놀라운 수준이야. 기사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리즈로 내보내야 할지도 몰라.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야. 결국 한 번 뜨고 많은 단발성 이슈일 수도 있잖아. 미국은 이미 항암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나중에 이 회사도 미국에 인수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미국이 모든 걸 차지하게 될걸. 그러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세계 40여 개국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 기업에서 개발했다는 눈 건강 기능식품 아이존을 직접 시음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평소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기사를 작성하는 탓에 눈이 자주 피로했는데 이 녀석을 며칠 먹어보니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플라세보 효과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괜찮은데 기분 탓일까? 싶었지만 연구진의 설명과 임상 결과를 다시 되짚어보니 금방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질 지경이었습니다. P값이 0.001 이하면 사실상 통계적으로 굉장한 효과라는 거잖아. 건조한 눈이 개선된다는 게 이렇게 확실한 수치로 증명됐다니. 그래도 저는 고집스레 미국이 최고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건강기능식품일 뿐이야. 본격적인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겠지. 돈도 없어 보이고. 그러자 또 다른 연구원이 웃으며 받아치더군요. 원래 저희 계획은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금, 사정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출시한 것뿐이죠. 이게 성공하면 조만간 본격 의약품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 격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것쯤 이미 준비 중일 거예요. 결국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건 변함없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거나 일시적인 성공 정도겠죠. 연구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더 얄미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의 맛집 거리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일정에 초대받았는데
사실 저는 한국 음식 자체도 그리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 미국 슈퍼마켓에서 사 먹어봤는데 맵고 시큼하고 별거 없던데. 불고기라는 것도 소고기를 달달하게 양념해서 구운 정도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서니 셰프가 현장에서 양념을 조절하고 발효식품에 대한 섬세한 설명을 해주며 품질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먹어보니 제법 밸런스가 뛰어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소문대로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수저를 들게 되더군요. 이럴 수가. 음식도 맛있잖아. 하지만 아무튼 미국 음식 문화와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 문화를 몇십 년째 발전시켜 왔는데 한국은 이제 막 유명해지고 있는 단계겠지.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그 음식점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발효식품이 흔한가요? 저희 한국은 몇백 년 전부터 각종 장과 김치를 발효시켜 먹어왔는데 알고 보면 미국과도 전혀 다른 노하우를 지니고 있죠. 저는 그런 말이 귀에 거슬려 마뜩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 문화가 융합된 최강의 퓨전 요리 강국이에요. 발효식품은 물론 와인과 치즈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한국 식탁이 특별하다고 하기엔 미국도 다 갖추고 있어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꼭 미국이 최고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또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인터뷰와 취재를 모두 마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정특래 대표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연구실 한 구석에 놓인 대형 설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약물을 나노 크기로 가공하고 암세포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기술은 앞으로 항암 분야는 물론 치매, 심장 질환 등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실용화된다면 환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약을 특정 장기로만 보내는 정밀 타겟팅이 가능해질 겁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죠. 이 분야에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미비하지만 저희는 이미 여러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미국 자본이 인수하겠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긴 버거울 겁니다. 미국의 빅파마들을 무시하시면 곤란해요. 정 대표는 씁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은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난 시간 동안 연구한 노하우가 있고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꼭 미국이나 유럽 대기업에 종속될 필요는 없죠. 저희가 연구를 계속 이어간다면 한국에서 직접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정도로 당당해서 저는 속에서 불쾌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래도 제 기사 독자들은 미국이 세계 의학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곧장 인터뷰 장비를 챙겨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인천공항은 더없이 세련돼 보였고 곧 다가올 항공기 탑승 시각을 안내받으며 대기홀에 앉아있자니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건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항암 신물질이 개발되고 눈 건강 시장을 제패할 신소재가 탄생했다니. 한국 특유의 국민성과 집념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라면. 그래도 그렇지. 미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역사와 자본, 기술을 보유한 거대 제약 강국 아닌가.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정특래 대표와 연구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 유럽에 전혀 뒤지지 않는 과학적 접근 방법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산업들을 계속해서 배출했다는 역사를 생각해보면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줄리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